서울 성수동의 낡은 공장지대, 철제 셔터들이 하나둘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올라가는 오전 8시 45분. 강가구 보건소의 주인 강태호는 어김없이 거리로 나온다. 그는 맞은편 백반집 아주머니에게 단정한 각도로 목례를 건넨다. 아주머니는 태호를 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강 선생, 오늘도 일찍이네. 어제 준 김치는 입에 맞았어? 태호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태호의 손은 희고 정갈하다.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조차 장인의 훈장처럼 고고해 보인다. 그는 보건소 앞 인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들고 빗자루로 바닥을 쓴다. 그 결벽 증적인 깔끔함은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고치는 가구라면 믿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정갈한 손톱 밑에 어젯밤 해체한 희생자의 미세한 살점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셔터를 반쯤 내린다.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업실 안에는 18세기 프랑스식 의자부터 현대적인 북유럽풍 테이블까지 온갖 가구들이 늘어서 있다. 태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클래식 FM 라디오의 볼륨을 부드럽게 높인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의 눈빛이 일순간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그에게 이 공간은 일터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식탁이자 지옥의 입구였다. 태호는 작업실 구석에 놓인 거대한 떡갈나무 장식장을 민다. 그 뒤에는 화물용 승강기가 숨겨져 있다. 승강기가 덜컹거리며 지하 2층에 도달하면 지상의 편백나무 향은 사라지고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싼다. 이곳은 완벽한 방음 설비를 갖춘 태호만의 해부실이다. 벽면에는 수십 종류의 조각칼, 대패, 정, 그리고 의료용 메스와 클램프가 수술실처럼 정렬되어 있다. 중앙에는 육중한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어제 납치한 20대 여성 서윤이 십자 형태로 결박되어 있다.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고 눈은 안대 대신 투명한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되어 감을 수조차 없다. 태호는 서윤의 전신을 알코올 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낸다. 서윤 씨, 나무도 결을 다듬어야 비로소 그 속살이 드러나죠. 당신의 피부는 유독 백색에 가까워 최고급 벨벳보다 더 부드러운 가죽이 될 겁니다. 태호는 서윤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응시하며 황홀감을 느낀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극한의 공포가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고 그것이 가죽의 탄력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미친놈이었다. 태호는 가장 작은 메스를 집어들었다. 그는 서윤의 쇄골 아래쪽을 시작으로 아주 정교하게 선을 긋는다. 붉은 피가 배어나오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지열 스프레이를 뿌려가며 작업한다. 서두르면 안 돼요. 가공은 기다림의 예술이니까. 그는 서윤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녀의 허벅지 안쪽 피부를 0.5 두께로 얇게 점여내기 시작한다. 서윤의 몸이 경련하며 비명을 내지르려 하지만 잿깔에 막힌 소리는 둔탁한 신음으로 변의 클래식 선율에 묻힌다. 태호는 잘려나간 피부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전등빛에 비춰본다. 반투명한 피부 너머로 실핏줄이 비친다. 아름답네요. 이 부위는 새로 제작할 1인용 소파의 팔걸이 부분에 쓰일 겁니다. 당신의 체온이 영원히 박제되는 거죠. 태호는 도려낸 피부를 특수 무두질 용액이 담긴 유리병에 넣는다. 그는 시신을 버리지 않는다. 살점은 산성 용액에 녹여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뼈는 건조기로 말린 뒤 곱게 갈아 목재 틈을 메우는 우드 필러로 만든다. 심지어 치아는 가구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보석처럼 박아 넣는다. 그에게 서윤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실을 장식할 예술적 재료였다. 그 같은 시간 성동경찰서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지구대 순찰이나 도는 임도준 형사는 낡은 트럭 안에서 소주를 마시며 성수동 골목을 응시하고 있다. 그는 3년 전 자신의 과실로 후배를 잃은 뒤로 제정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직관은 알코올 속에서도 칼날처럼 살아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성수동 일대에서 실종된 여성은 총 4명. 공통점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도주는 실종자들의 카드 내역을 이잡듯 뒤졌고
그들이 모두 실종 직전 빈티지 가구 수리를 검색했거나 관련 매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주는 성수동의 모든 가구점을 수사했지만 강태호의 보건소만은 예외였다.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이다. 너무 깨끗한 건 더러운 걸 숨기고 있다는 뜻이지. 도주는 태호의 보건소 주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도주는 태호가 내놓은 나무 폐자재 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한 조각을 발견한다. 가구 보건소에서 나올 리 없는, 그리고 사람이 깎은 것이 아니라 뽑힌 흔적이 역력한 손톱이었다. 도준의 눈이 번뜩인다. 그는 트럭 안에서 권총의 약실을 확인하며 나지막이 뱉는다. 찾았다, 이 괴물 새끼. 임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 성수동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보건소 지하 계단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그보다 훨씬 차갑고 비릿했다. 그것은 락스와 편백나무 향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부패하기 시작한 단백질의 악취였다. 도주는 손가락 하나를 입에 대며 스스로에게 침묵을 명령했다. 낡은 화물 승강기의 철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그곳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전시장이 펼쳐져 있었다. 천장에는 은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은 크리스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인간의 안구와 치아들이었다. 벽면에는 가죽 대신 사람의 등 가죽을 이어 붙여 만든 거대한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그 결마다 희생자들이 죽기 직전 내뱉은 고통의 무늬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도준의 눈이 떨렸다. 저 구석에 놓인 앤티크 의자에 팔걸이는 사람의 팔뼈를 그대로 노출시킨 채 조각되어 있었고 그 좌석의 가죽은 아직도 온기를 머금은 듯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형사님. 초대하지 않은 손님치고는 눈썰미가 아주 훌륭하시군요. 어둠 속에서 강태호가 나타났다. 그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순백의 수수용 가운을 입고 한 손에는 18세기 가구 제작자들이나 썼을 법한 구부러진 조각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뒤로 도준의 동생 유진이 수술대 위에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테이프로 고정되어 감을 수 없었고 그 투명한 눈동자에는 오빠를 향한 절규와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태호는 유진의 목덜미를 조각칼 끝으로 부드럽게 훑었다. 나무는 결이 나쁘면 버려지지만 사람은 결이 나쁠수록 더 진한 향을 내더군요. 특히 당신처럼 집요한 형사의 피가 섞인 가족이라면 제 다음 작품인 심판의 탁자의 가장 완벽한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도주는 총구를 태호의 미간에 고정했다. 하지만 태호는 비웃듯 유진의 경동맥에 칼날을 더 깊게 밀어넣었다. 총을 쏘시겠습니까? 당신의 방아쇠보다 제 칼날이 0.1초 더 빠를 겁니다. 당신은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입니까? 아니면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정의를 택하고 동생의 시신을 가구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 오만한 공권력을 제게 상납하시겠습니까? 태호가 가리킨 곳은 대형 목재 절단기였다. 거대한 둥근 톱날이 전기를 먹고 웅웅거리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손가락으로 수많은 이들을 잡아놓고 총을 쏘았죠. 그 오만한 손가락들을 저 절단기에 하나씩 밀어 넣으십시오. 당신이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유진 양의 목에 그어진 선을 하나씩 지워드리죠.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교환의 미학입니다. 도주는 절망했다. 후배를 잃었던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것인가. 도주는 권총을 바닥으로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회전하는 톱날 위로 가져갔다. 쇠와 쇠가 맞물리는 굉음이 지하실을 메웠다. 오빠, 안 돼. 하지 마. 유진의 비명이 방음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도주는 눈을 질끈 감고 검지를 톱날에 밀어넣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선혈이 도준의 얼굴과 태호의 순백색 가운에 튀었다. 손가락 뼈가 갈려나가는 끔찍한 진동이 팔꿈치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통증이 도준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하지만 도준은 비명 대신 피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태호는 그 광경에 취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황홀경에 빠졌다. 아, 들리십니까?
뼈가 갈리는 이 화음.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훨씬 더 예술적이군요. 태호가 도준의 고통에 정신을 팔린 그 찰나 도준은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간 오른손을 쥐어짜며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총이 아닌 자신의 허리 뒤에 숨겨두었던 수갑을 낚아챘다. 도준은 고통으로 인한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며 태호에게 달려들었다. 태호의 조각칼이 도준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지만 도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잘려나간 손의 단면에서 솟구치는 피를 태호의 눈에 뿌려 시야를 가린 뒤 차가운 수갑의 한쪽을 태호의 목에 걸고 다른 한쪽을 돌아가는 절단기의 고정축에 채워버렸다. 이제 내가 가공될 차례다. 도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것처럼 낮고 거칠었다. 태호는 당황하며 수갑을 풀려 발버둥 쳤지만 절단기의 강력한 회전력이 그의 목을 톱날 쪽으로 서서히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잠깐. 임 형사. 멈춰. 이건 예술이야. 내가 죽으면 그 가구 속에 갇힌 영혼들은 누가 돌봐. 태호의 비굴한 외침은 톱날의 굉음에 묻혔다. 도준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유진의 결박을 풀고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전원 레버를 최대로 올렸다. 지하실은 태호의 마지막 단말마와 뼈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포식자는 자신이 평생 탐닉해온 재료들의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자신이 만든 지옥의 전시장 한복판에서 한 덩이의 고깃덩어리로 전락했다.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세상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태호의 보건소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고객 명단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주소록과 일치했다. 수천 개의 가정집 거실에 놓인 가죽 소파 프레임 안쪽에는 실종자들의 신분증과 머리카락이 부적처럼 박혀 있었고 아이들이 매일 만지는 책상 다리는 누군가의 정강이뼈로 보강되어 있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묘지이자 가구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을 공포의 눈으로 훑기 시작했다. 도준은 동생을 구했지만 손가락 3개를 잃은 오른손은 영원히 펴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무로 된 물건은 무엇도 만지지 못한다. 밤마다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그것이 나무가 마르는 소리가 아니라 가구 속에 갇혀 영원히 박제된 이들이 내뱉는 도와줘라는 속삭임임을 알고 있었다.